오늘도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대 지수, 아니, 그러니까 3대 대륙, 아시아, 유럽, 미주 대륙, 아메리카 대륙 보면, 그렇게 약세긴 약세인데, 강도는 줄어들었어요. 세차게 내렸던 중국 반등이 있습니다. 상하이가 이게 폭발한 거죠. 한 4일이었던가요? 동서 나눠서 4일씩 활동을 막는다 그랬다가 지금 보름 가까이 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2주일 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럴 수가 없죠. 나가지 못하고 음식은 떨어져 있고, 야, 이건 뭐 애기들이나 이런 혹은 노인들만 있는 뭐 이런 세대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거 여하튼, 그리고 유가가 다시 100달러로 올라왔는데, 오펙에서 러시아가 제재돼 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수입을 안 하는 그 물량을 다른 쪽에서는 대체할 수 없다, 뭐 이런 형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가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뭐 이 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쪽에서 증산해서 메꾸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연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겨울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름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에너지에 대한 가격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한동안 직전에 있었던 막 미친 듯이 올라갔던 그런 상태를 다시 회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금수 조치나 이런 것들을 다 해냈고, 이제 유럽에서 에너지 수비에 대한 부분 최종 남았죠. 석탄은 금수를 했는데,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100% 금수 조치를 못 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뭐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데,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가 밉긴 하지만, 제재를 하고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국민들을 다 벼랑 끝으로 내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규모를 줄여서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방안,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에너지가 정신없이 올라갔던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완화돼서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께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돼 있으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겨울 쪽에 갔을 때 또다시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난방 수요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올 겨울에 에너지 가격 때문에 또 난리를 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게 긍정적이다. 에너지 압력은 일단 고점은 지나고, 결과적으로는 끼케야 횡보 수준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CPI 지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전월에 0.8% 올랐는데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3% 내렸습니다. 예측치보다. 그리고 전월보다도 0.3 내렸어요. 여기서는 안 보여드리는데 몇 가지 얘기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기사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품 쪽에 있는 수요가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근데 이제 제품 쪽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많이 작동했는데, 서비스는 그만큼 가격을 못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식재료는 올랐는데 식당에서 밥값은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품 쪽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있는데, 서비스 쪽은 이제 그쪽으로 이전해서 넘어가는데, 그쪽에 씀씀이가 많은 상황 하에서 가격 상승 정도가 적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대적으로 적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쪽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제품 쪽에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민이라던가 하여튼 기업들의 심리지수거든요. 계속 내려가서 아래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경제심리지수인데, 경제심리지수는 오히려 좀 반등하고 있어요. 바닥을 지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 심리지수라고 하는 건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몰입되면 안 됩니다. 이 심리지수가 중요한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중요도가 약간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유럽 심리지수입니다. 이 두 개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전월치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그만큼 많이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최악의 상황을 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심리지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사이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스몰 비즈니스 심리지수거든요. 보시면 정말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왔을 정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상황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을 빼고 나면 여기 요 수축 국면을 빼고 나면 이 패턴이 정점이 똑같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저쪽.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비즈니스 사업, 비즈니스자 빨간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건 소비자 심리지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소비자 심리하고 이 비즈니스하고 이 경기 확장면에서 세차게 요동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요동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도 요동치고 있는데, 그죠? 확장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짙은 색으로 있는 경기 수축 국면에 보면 요동이 아니고 아예 급락해서 폭락하죠. 심리지수가 여기서 서비스업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왔는데 추세적으로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소비자 심리지수 굉장히 빨리 내려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하고 스몰 비즈니스 심리지수가 급락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는 이게 경기 수축 국면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시기에 동반해서 움직이는 지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그러니까 이거 미시건 심리지수거든요. 이건 다른 요 앞에서 본 심리지수는 이 안에 없어서 제가 비교치를 못했고 미시건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로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경기 확장 국면에서 심리지수가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걸 이제 반복하죠. 그런데 수축 국면에 가면 이 급락 강도가 상당히 세집니다. 근데 이런 세지는 강도는 실업률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 소비자 심리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고용하고도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 실업이 양산되고 주변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발생하고 이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직 아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스러움이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게 소비자 심리를 급격하게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제 실업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 신규 실업자 건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 노동 참여율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심리지수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이게 일정 수준 바닥 정도는 이미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볼 건데요.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에 나오는 그 레터 온 것 중에 지금 뭐 배어 장세 아니면 불 장세로 돌아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약간 어설퍼도 한국어로 번역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반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헤지펀드가 현금화했던 것 때문인데 이런 패턴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베어스키즈 대규모로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매도한 것 예를 들면 공매도나 이런 걸 한 것들을 다시 가격이 이제 일정 부분 떨어지면 되사가지고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보시면 소매 투자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붙어 있을 때는 주식이 저점일 때입니다. 보시면 그죠? 이게 여기서 이 언저리에 있는데 얘가 저점이라는 거죠. 바닥에 찍은 게.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 투자자 심리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심리수가 상당히 최악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상황에는 항상 주식이 바닥이었고 반등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도 이 MS 이거 발음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도 여기 보면 이 정점을 찍을 때가 있었죠. 이때가 상당히 높은 정점을 아주 빠른 시간에 올라오면서 찍은 건데 요 극단에서 극고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짧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 극고에 왔을 때 저점 언저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이 지표가 반등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 지표들입니다. 경제 지표들은 지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에 비해서 기술적 지표들은 너무나 많이 사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바닥을 많이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를 봐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게 작년 요 언저리에 그냥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때 초반부에 좀 살짝 움직이다가 후반부 와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달에 연임했죠. 연임하고 나서 약간 그러니까 센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머리를 들은 것 같더니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세차게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 상황에서 별일이 없었으면 아마 추세적으로 이걸 뚫지를 않고 1차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아마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었던 건데 여기서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했죠. 그러면서 직전에 있던 저점을 뚫고 바닥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반등했고 이것도 이제 한 자리 마무리된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최근 이제 그 QT가 나오면서 추가적 조정을 받고 있고 상하이가 잠깐 이슈를 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끝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의사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애매모호한 걸 했지만 이게 중립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현재 투자자들의 문제는 광범위한 거래 범위가 이제 위험 관리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약세장이 재개되려면 직전에 있었던 저점,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세장으로 올라갔다 복귀했다라고 하려면 사상 최대치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전고점을 뚫는 거죠.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안 좋은 먹구름에 대한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가 거기다 이제 상하이의 봉쇄라든가 상하이 봉쇄가 단기적으로 풀리면 괜찮겠지만 이게 또 오미크론 상황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이제 피크 타임을 다 지나고 넘어가는 과정에 가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그 제로 방향으로 하면서 그런 패턴을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최단까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랫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재된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제조 쪽에서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수요들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상황이 해결돼서 여름이나 좀 날씨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 지금도 여러분들 그 밖에 나가면 주말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활동량이. 여름 되면 그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력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엔데믹 체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심리지수가 호전될 거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 사람들이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등에 업고 소비 패턴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강도가 정말 세서 그때 올라가는 반응 강도가 세서 전고점을 돌파하면 강세장으로 다시 일정 부분 회귀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거 탈환을 시도하다가 여기서 힘을 잃고 흐지부지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받을 수 있는 강도에 빌미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한경글로벌마켓 강현우 기자께서 올리신 건데 4월 10일자입니다. 뭐 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중국 동북부 지린성, 상하이, 광저우, 정저우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봉쇄를 했다고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완화가 됐어요. 이걸 풀어줬어요. 근데 풀어줬는데 그게 사람들이 전부 다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 감염된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 스텔스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플레이션 압력보다 두려운 게 중국 쪽에 대규모로 중국 대륙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사람이 늘어나거나 혹은 늘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을 락다운시키는, 봉쇄시키는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게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어느 정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겠지만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면, 경제 활동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인플레이션 압력 문제가 아니고 아예 투자나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려스러운 건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어느 시점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제재가 풀리질 않아서 겨울철에 이제 난방 에너지 수요가 필요할 때 그 난방 에너지 수요를 과연 채워줄 수가 있겠느냐. 만약 못 채워주면 그때 또다시 에너지에 대한 가격 압력이 위로 치켜 올라가면서 그것이 또 경제의 주름살, 그 다음에 투자 시장의 주름살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름께 경제 활동 액티비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좀 받을 것이냐에 따라 강도, 상승 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향후 하반기에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방향성, 그 다음에 조정의 정도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